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감성적인 터치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이게 자꾸만 삑사리가 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박 시장이 지금 대권 도전한 다음에 점점 지지율 떨어지고 있어. 내가 한 2주 전인가 박 시장이 2등이라 했잖아.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총선 전 분위기야. 총선 전에는 문재인 1등, 박원순 2등이었어. 근데 총선 이후에 뜬금없는 대권 도전 이후에 주변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어. 좀 싸늘하게 지금 식어가고 있어. 이거는 뭐냐? 박 시장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똑바로 지금 그 판단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난 왜 화가 나냐?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문재인 안희정만 가지고는요, 이거 대선판이 재미가 없어요. 친노끼리 하는 거다 이래버리면 안철수한테 확 쏠리게 되어 있단 말이야. 왜 박원순이 필요하냐? 박원순은 소위 그 중도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들,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박 시장에 대해서는 당성이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대선 레이스에 박원순이 필요한 거야. 문재인은 전반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박원순은 중도 세력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그리고 안희정은 어떤 새로운 다크호스로서의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셋 다 이게 들어가야 이 대선 레이스가 국민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후보를 뽑는 과정으로 가는 건데, 지금 이렇게 각자 삑사리를 내버리면 이거 야권 대선판이 재미가 없어진단 말이야.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지금 문재인하고 안희정만 가서는 이거는 재미가 없어지는 거라고. 문재인과 안희정만 가지고 대권 레이스를 간다. 그러면 뭐 손학규 이런 사람들한테 쏠리게 되어 있어. 손학규나 안희정한테 안철수한테 관심이 넘어간다니까. 왜냐면 호남에서 야, 둘 다 친노다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내 의견이 잘못된 거예요? 내 생각은 그래. 친노 프레임으로 더민주를 친노로 묶어버리면 친노 대선 후보의 관심도가 확 떨어지게 된다고. 그래서 박 시장이 필요한 거야. 박 시장이 대선 후보가 되건 안 되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재인이 후보가 되건 안 되건 그 레이스에 끼어야 되는 것처럼 박원순도 그 레이스에 있어야만 이게 중도층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거고 내용이 다양해지는 거야.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의 친노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는 내가 볼 때 이번 그 대선 더민주 후보군이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 천정배 이 정도 들어가 줘야 이 천정배가 들어가야 호남도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박원순이 들어가 줘야 중도 세력도 관심을 갖고 그리고 친노끼리는 문재인, 안희정이 선의의 경쟁을 하니까 재미있고 그리고 이게 둘로 갈라져 있을 때 박원순이든 천정배든 한번 젓가락을 넣는 거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나온다. 어차피 친노한테 질 건데 뭐 이러면서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이 대선판이 죽어버리는 거야. 내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래. 내가 왜 빅3에 천정배를 더하느냐. 이게 더민주의 그 대선 후보군이 경쟁을 할 때 솔직히 문재인이나 안희정 혼자만 나와버리면 어차피 이번 게임은 친노끼리 다 해먹겠다. 그래서 관심을 안 가져.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나머지 사람들이 안 한다고. 문재인 꼴 나겠네. 옛날에 문재인한테 다 깨지던 꼴 나겠네. 그러면 차라리 이 경선을 죽여버릴 수가 있다고. 이 경선을 죽이고 차라리 바깥에서 유승민이니 안철수니 반기문이 이런 애들한테 관심을 돌려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내부에서 흥행을 하려면 이 경선이 흥행을 하려면 문재인도 있어야 되고 안희정이 들어가서 이게 친노 세력이 경쟁을 하는구나. 그러면 나머지가 가능성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박원순도 들어가고 천정배도 들어가서 여기서 뭔가 으쌰으쌰 이 판이 뭔가 해볼 만한 판이야. 그런 가능성을 준다는 거지. 그래야 이게 지금 그 더민주의 국민 대선 후보 경선이 흥행을 해야 힘이 모아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왜 문재인이 1등 했던 2012년 경선 때 그래서 일부러 그때 무슨 사건 터뜨렸는데? 엉뚱한 사건을 계속 뉴스로 만들어서 이 문재인이 국민 경선에서 1등한 거 철저히 뉴스에서 가려버렸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여기서 천정배 욕하는 애는 또 뭐야? 천정배는 빼줘? 천정배가 필요한 이유를 내가 몇 번 설명했잖아. 어? 천정배가 필요한 이유는 지금 호남 사람들이 국민의당으로 지금 갈라섰잖아. 근데 호남을 제끼고 더민주가 대선 후보를 성공시킬 수가 없다고. 그럼 호남 사람들이 이 경선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나마 제일 필요한 게 천정배라고 몇 번을. 저 사람 맨날 오는 사람이야. 맨날 오는 사람이 저러잖아 지금. 호남도 이 레이스에 관심을 가지려면 국민의당에서 누군가 의미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 안철수는 아니니까 그러면 안철수보단 천정배가 나은 거 아니냐. 그러면 천정배를 끌어들여서 3+1 구도로 가다 보면 호남이 천정배에게 몰표를 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 경선에 참여할 거고, 박원순이 들어가면 중도 세력, 안철수나 반기문한테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중도 세력이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볼까?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문재인하고 안희정이 선의의 경쟁을 하다 보면 친노가 하나로 표가 모아지지 않으니까 우리도 어떤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 레이스에 각 세력이 끼어들게 된다고. 내 말이 어려운가? 야당 후보는 손학규라고? 너 손학규지? 내 생각이 말이 안 되나? 내 생각이, 나의 지금 생각이 좀 모자란가? 전혀 판을 못 읽고 있는 건가? 웃기지 않냐? 망치님 생각이지. 문재인하고 안희정 싸움에 박원순이 왜 껴야 되냐? 너 안철수지? 지금 얘네들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구도는 박 시장을 끌어내서, 박 시장을 바깥으로 끌어내서 반기문, 안철수, 박원순 이런 구도를 외부에서 만들겠다는 거야. 친노를 철저히 고립시켜서 더민주를 같이 묻어버리고, 그리고 박원순, 안철수, 반기문, 유승민 이런 식으로 바깥에 장을 만들겠다는 거야. 내가 볼 때 저런 애들의 구도는 지금 그런 거야. 문재인을 문죄인이라고 부르잖아. 저런 애들은 지금 그런 구도라는 거지. 근데 제 말을 딱 들으니까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저놈의 반응을 보니까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그죠?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 천정배 구도로 메인 사주자를 그렇게 띄우는 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중도층과 호남의 관심, 그리고 이 친노들의 관심까지 끌어모아서, 그러면 이게 흥행 대박이 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저것들이 저런 반응을 하겠지? 어떠세요? 저의 주장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친노가 왜 나쁜 거죠? 내가 지금 친노 나쁘다 그랬어? 내가 지금 친노 나쁘다 그랬어?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지? 키 커 보이려고. 자, 지금 친노가 나쁘다 말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우리는.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지금 망치 부인이 주장한 이렇게 빅4, F4, 더민주 F4라는, 민주세력 F4라는 구도로 가야 이게 흥행을 할 수 있다. 망치 부인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손. 잠깐만, 손 들지 마. 잘 모르겠다는 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내가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게. 현재 구도는 문재인이 가장 많은 지역에 다수의 호감을 받고 있어요. 왜냐면 지난번 후보이기도 하고, 사람의 인간성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박근혜가 너무 못했고 기타 등등해서 현재 가장 전국적으로 고른, 그러니까 호남을 제외한 전국의 가장 인지도가 높은 거는 문재인이에요. 그래서 대선 경선에 문재인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재인에게는 안타까운 단점이 있어요. 이게 호남 당대표 경선을 나오는 과정에서 이 호남 사람들, 그러니까 그 박지원이랑 김한길이 문재인은 친노다라고 낙인을 찍은 거야. 그래서 자기네들이 당권을 쥐기 위해서 친노 대 비노 구도로 당 경선을 치른 거야. 당대표 경선을 15년 봄에. 그러면서 그 전에는 없었는데 15년 봄에 호남이 똘똘 뭉쳐서 반노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야. 호남이 똘똘 뭉쳐서 반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문재인은 그 희생자가 된 거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핑계를 대면서 문재인은 아니다. 그런 논리를 지금 호남에서 주류가 주도하고 있어. 그게 호남의 55%한테 먹힌다고. 문재인은 아니다가 55%야. 그러면 이 55%가 다 안철수냐? 아니야. 호남에서 안철수를 지지한 사람은 20% 이내야. 호남에서 안철수를 지지하는 건 20% 이내. 반문 55% 중에 20%만 안철수를 지지하고 나머지 35%도 안철수는 아니다야. 나머지 35%와 이 문재인, 그러니까 더민주를 지지했던 45%가 합쳐서 지금 80%는 안철수는 아니다야. 그러면 안철수는 아니란 사람들이 소위 더민주에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그들을 버리고는 안 돼요. 호남에 그 지지세가 없이 야권에서 대선 후보를 당선시킬 수가 없어. 그게 중요한 거야. 가령 영남 같은 경우에는 영남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 중에 야권 지지층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50%만 많이 먹는 거야. 나머지 영남에 대도시가 아닌 시골은 전면 빨간색이야. 통영 같은데 아예 국회의원 후보가 없어. 지금 경남에서 11개 차지했다고 막 대대적으로 잘한 것 같잖아. 근데 소위 이건 국회의원 11석을 정말 기적적으로 차지한 거고, 대통령은 모든 한 표가 포함되는 거야. 경남에서 실제로 문재인을 찍을 수 있는 표가 몇 표가 나올 수 있는지 계산을 해봐야 돼. 그게 호남 인구 전체보다 많냐고. 호남 출신이 1300만인데 그들보다 많은 수가 경남에서 문재인을 찍겠냐고. 경상남북도 다 합쳐야 1300만이야. 경상남북도하고 그걸 뭐라 그러니? 대도시를 다 합쳐야 1300만이야. 근데 호남이 1300만이라고. 호남은 묻지마 투표한다고. 그래서 호남이 없으면 그 1300만, 이 경북 지역의 1300만 표 중에 문재인을 찍을 수 있는 표는 내가 볼 때 650만이면 최대치야. 650만이 최대치라고. 그걸 호남에서 650만보다 많은 표를, 많은 표가 그러니까 이 호남표 1300만 표 중에서 얼마나 가져올 수 있겠냐고, 문재인이. 현재 많이 가져와야 450만 표밖에 안 돼. 아니야, 그러니까는 하여튼 1300만에 45%야. 투표는 실제로 한 90%가 투표한다고 치면 그 90% 중에 45%가 문재인 표라고 보는 거야. 이러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호남 55%가 문재인을 거부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혼자서 온리 동을 뜨면 안 된다는 구도의 원인이에요. 자, 여기까지 알아듣겠어요? 지금 구도를 알아듣겠냐고. 유권자 숫자를 비교했을 때 알아듣겠어요? 서울 수도권이 2500만이야. 서울, 경기, 인천이 합쳐서 2500만. 그 다음에 경남, 경북, 그 다음에 그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까지 다 합쳐서 1300만이야. 그러면 이 경북의 영남지방의 1300만 표 중에서 문재인이 얻을 수 있는 최대치가 650만 표 중 투표율이라고. 투표율 70% 잡으면 650만 표의 70%니까 638, 180만 빼고 그럼 약 한 400 몇십만? 그 다음에 호남이 1300만인데 투표율이 90% 정도 나온다고 치면 호남 출신 1300만 중에 90%면 약 1100 몇십만이 1170만이 투표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 문재인 찍겠다는 건 몇 만이야? 그 중에 45%라고. 그러니까 이 계산할 때 문재인이 지금 그 문재인 단독
후보로 떠가지고 대선을 나간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어쨌거나 호남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 호남은 550만 명인데요. 서울 수도권에 와 있는 사람,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이 1300만이에요. 전라도 사람 550만이라고 깔보면 안 돼. 서울 수도권에 와 있는 호남 사람이 지금 이제 서울에서는 호남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어. 옛날에는 이제 서울 변두리를 중심으로 해서 호남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서울이 막 그 민영 아파트들이 크게 지어지면서 호남 사람들이 대부분 경상도 지역으로 밀려난 거야.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경기도 인구가 1300만이 넘어. 1300만 정도 돼. 경기도만 인구가 1300만 정도 된단 말이야. 서울 인구가 1000만에서 줄어들었고 경기도가 1300만이야. 그러면 경기도 1300만 중에 호남 비율이 높아요. 예. 호남 비율이 높아. 그 다음에 호남에 어디 또 많이 가 있냐면 요 영남 지방에도 영남에 그 울산 뭐 이렇게 이런 데 있잖아. 거기 많이 흩어져 있어. 그래서 호남 출신들이 전국에 1300만이야. 근데 그 1300만이 호남 네트워크로 묶여 있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국민의당에 묻지마 투표를 한 거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 못하겠으면 그 다음 말 들으나 마나지. 어? 지금 호남 네트워크가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 호남 네트워크가 3번 찍어버렸잖아. 그래서 호남 사람이 많은 지역에 더민주가 떨어진 거야. 그 3번으로 간 사람들은 묻지마 반문이라고. 묻지마 반 문재인 정서가 있어. 3번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호남하고 문재인의 관계를 푸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걸 뭐 스킨십을 늘린다고 해서 100% 풀리지 않아. 호남 사람들이 전략적 선택으로 문재인이 만약에 대통령이 돼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문재인밖에 없구나. 호남이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된다고. 그럼 호남이 이 국민 경선에 들어와야 돼. 대선 경선에 관심 갖고 와야 되는 거야. 호남이 참여하는 국민 경선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못 알아듣겠으면 나가. 그러니까 문재인이 내가 호남 가지 말라 그랬는데 기어이 가서 결국 호남 사람들을 자극했고 반문을 그어버리고 온 거야. 55%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놨어. 근데 이 55%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이 야권의 대선 경선에서 호남이 주도권을 가지면, 호남이 자기네들이 결정한 게 문재인이면 투표한다는 거야. 그런 판을 만들려면 문재인 측에서도 호남을 끌어와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누가 필요해? 천정배가 필요한 거야. 왜? 지금 국민의당에서 안철수는 아니라고 그었어. 그러면 적어도 천정배는 호남 사람이고 광주에서 완전히 7표를 국민의당으로 완전히 이끌어낸 나름 개선 장군이야. 그러니까 천정배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천정배를 대선 경선에 끌어들여야 호남 사람들이 이 판 우리 판이다. 우리가 낄 수 있는 판이구나. 온다고. 근데 천정배를 빼줘. 그럼 호남을 뺀 경선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문재인이 아니라 노무현이 다시 살아나와도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어. 뭔 얘기인지 알아? 그 다음에 박원순이 문재인의 무슨 대학 말하고 죽여버려야 된다. 그러면 대선 경선판에서 아예 박원순이 빠져버려서 안철수나 반기문하고 같이 경쟁하겠다. 그래버리면 이 경선판은 문재인하고 안희정만 남아. 스타가. 그러면 친노끼리 싸워라? 그리고 치워버린다니까? 관심을 끊어버린다니까? 그리고 도리어 똘똘 뭉쳐서 천정배로 호남에서 표를 몰아주게 되겠지. 그러니까 박원순이 그 빅4에 꼭 필요한 거야. 그래서 친노가 압도적으로 유리하지 않냐? 라는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안희정 둘이 나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둘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 몰표가 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친노는 둘로 갈라지고 호남이 들어오고 중도 세력의 관심사를 끌어들여서 국민 경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 모두가 이길 수 있지만 그걸 뭐 나는 그런 거 같아. 내가 볼 때는 그 수가 내가 볼 때 유일한 수인데 싫으면 말어. 싫으면 말으라고.
뭐 언제 내 말 듣냐고 들어? 이 문재인 지지자들이 내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매번 문재인이 죽음의 길로 간 거 아니야. 계속 문재인을 죽음의 길로 몰아간 게 문재인 지지자들이 중요할 때 내 말 안 듣기 때문이야. 내가 당대표 경선 나오지 말고 섀도우 파워가 되라. 바지 사장한테 물려주고 양보해주고 그 다음에 국민경선제만 관철시켜라. 그래야 문재인이 대통령 된다. 근데 기어이 당대표 나오게 해갖고 친노대 비노구도를 확정지어버렸어. 그 다음에 호남 가지 말라. 왜? 호남을 가면 호남 사람들이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거 싫어해요. 쇼를 싫어해 호남이. 그래서 차라리 안 가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내가 안 가서 졌다. 그러면 문재인이 갔더라면 이겼을 거라는 가능성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가지 말라 그런 거야. 어? 뭔 말인지 알아? 내가 왜 호남 가지 말라 그랬냐? 호남에 반문 정서가 분명히 있었어. 내가 그걸 없다 그런 거 없다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그래봤자 통할 수 없는 호남에 반문 정서가 있었다고. 그러면 어차피 문재인이 안 가서 이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문재인이 안 가서 졌다라는 말이 돼. 그럼 나중에 문재인이 가고 문재인 지지자들이 그때 가서 아니다 우리 용서한다 화해한다 이랬으면 문재인과 문재인의 반문 정서는 호남에 갔어야 됐는데 안 가서 진 게 되는데 갔잖아. 새과시 했잖아. 그리고 지면 문재인 때문에 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때도 내가 그래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때 기어이 가가지고 호남이 지지해주지 않으면 정계 은퇴한다는 그 뻘소리를 시킨 거 아니야. 니네가 그때 대련만 안 갔으면 내가 이런 판을 짤 필요도 없지. 어? 니네가 그때 호남으로 당대표를 내보내지 않거나 호남에 끌고 가지 않았으면 뭐하러 천정배를 끌어들이겠어. 그래도 안 들어. 뭐 이제 옛날에는 말 안 들어주면 되게 슬펐는데 이제는 뭐 슬프지도 않아. 니네가 그렇지 뭐. 니네가 그렇지 뭐. 자, 하여간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그래서 뭐 내가 볼 때는 풀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호남이 스스로 대선 국민경선에 참여하고 거기서 결정된 부분을 우리는 야권 단일 후보가 결정되면 밀어준다. 그런 원칙으로 밀어주면 모르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 문재인이 안 되니까 문재인이 아닌 아무나 찍자로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온리 문재인으로 가면 안 된다. 만약에 온리 문재인으로 가면 반드시 국민의당에서 정계은퇴 약속을 지켜라라고 나와.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봐. 1등을 패는 게 가장 효과적인 전술 아니야? 대선 후보 중에 1등을 패는 게 가장 효과적인 대선 후보야. 가장 효과적인 전술이야. 그럼 모든 언론과 호남의 이 국민의당에서는 그럼 만약에 온리 문재인으로 문재인 대 안철수 구도 이렇게 가버리면 누구만 쳐? 문재인 쳐. 뭐라고 쳐? 정계은퇴 약속 지켜라. 할 말 없는 거야. 그런데 문재인이 온리 문재인이 아니라 여러 명 중에 하나라면 원 오브 댐 그들 중에 하나라면 사람들이 굳이 문재인은 빼고 가자 이런 말 안 한다는 거지. 문재인은 안 돼. 그런 얘기에 집중하기보다 이 대선 경선에서 그러면 누구를 당선시킬까? 이게 중심이 된다는 거야. 백날 설명하면 뭐야 씨발 못 알아듣는데. 내가 뭐하러 이렇게 시간 낭비 하나 시킨 하다. 뭐 말아 먹을래 말아 먹어. 저기 누가 박근혜가 영구 종신 국정원의 소망대로 그 국정원의 소망대로 저기 영구 종신 종신 여왕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독재 정치하에서 더럽게 개고생을 해보면 몇 년 지나서 그때 망치 부인 말을 들을 거야 그러겠지. 한번 개고생 한 다음에 다시 생각해봐 그럼. 자 망치 부인 얘기를 들으니까 맞는 것 같다 손. 문안박천으로 가야 된다고. 문안박천. 근데 천정배가 지금 국민의당이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쪽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내가 맞는 말 같아? 망치부인 말이 알아듣겠고 이게 맞는 것 같아? 문안박천 F4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야
이 야권 대선 경선에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그리고 경쟁해볼 만하다라는, 이 판에 낄만하다라는, 그래야 각 세력이 모이는 거라고. 그렇잖아. 야, 어느 도박판이 있는데 저기 타짜 3명 있대. 가겠냐 안 가겠냐? 안 가. 야, 저기 타짜 1명 있대. 제가 다 먹는데 그 판에 끼겠냐 안 끼겠냐? 안 가. 근데 저기 일반인들 그만한 애들이 한 3명 있대. 그럼 나도 한번 끼워볼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 경선을 성공시키려면 취사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지.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예요. 옛날에는 내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막 따졌잖아. 아니 내가 목이 쉬도록 떠들어봤자 저 새끼들 듣지도 않는데 내가 왜 그걸 얘기를 해야 되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네 말 듣고 내 말 들었으면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겠냐? 그래서 깨달았지.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내가 막 신경질 내면 안 된다. 언젠간 기억하겠지. 그리고 내 살아있을 때는 내 말 안 들어도 언젠간 내가 죽은 다음에 망치 부인 어록을 기억해 보면서 그때 이 판단이 옳았다.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됐다. 라고 알아듣는 사람이 생기겠지. 그리고 그 시절에 맞게 시대를 바꿔가겠지. 나는 지금 씨앗을 뿌리는 거다. 우리가 이제 이 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제 선교를 하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믿기를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 나는 내가 오늘 외친 내용이 안 통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외치는 거야. 언젠가 먼 훗날 세월이 지나서 그래 망치가 이렇게 얘기했던 게 돌아보면 맞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때부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받든가 말든가. 근데 이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 그 씨앗이 돌밭에 떨어지면 바로 햇볕에 타 죽어버리고 가시밭에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지만 곧 가시 때문에 못 자라는 경우가 있고 옥토에 떨어져야 장성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다. 결국은 뭐냐? 나는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밭이 결정하는 거야. 여러분은 돌밭입니까? 가시밭입니까? 아니면 옥토입니까? 그냥 지나가는 아줌마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답게 써나가느냐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나는 거기까지 내가 관여하지 않을 생각이야. 민주주의라는 게, 진짜 민주주의라는 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걸 받아들일 때 그게 민주주의예요. 내 뜻대로 안 됐으니까, 김영삼이 당선됐으니까 다 죽어라! 그건 민주주의적 정신이 아니었던 거야.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권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다수의 뜻에 따라가 줄 수 있는 거,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다수결이 모든 문제의 답이란 얘기가 아니라 다수가 원하는 바가 내 뜻과 다르다라면 그 사람이 왜 내 뜻과 다른데 나는 그를 설득하지 못했는가. 그걸 스스로 반성하면 된다. 우리가 만약에 내 의견은 이래. 망치 부인의 의견은 이런데 망치 부인의 반대 의견이 더 많아. 그럼 망치 부인 설득을 잘 못한 거야. 그러니까 망치 부인은 내가 졌을 때 받아들이는 거야. 나는 문재인이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문 대표가 당대표에 나왔고 그래서 당대표가 됐어. 그러면 난 어떻게 했어? 내가 문재인은 당대표하면 안 된다 그랬지? 나는 문재인이를 당대표로 인정한 적이 없어. 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문 대표를 이용해서 최대한 문 대표가 성공하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뭐가 민주주의적 자세냐고. 내가 문재인은 당대표 나오면 안 된다. 이 사람 대선을 위해서 아껴둬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반대했지만 문재인을 기어이 내보내서 당대표가 만들어졌을 때 내가 문 대표를 비판하고 문 대표로는 안 된다. 당장 사퇴해라.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난 한 번도 문재인 사퇴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당대표가 됐으면 당대표로서 성공하게 해야 된다. 그건 대인배 마인드가 아니라 그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는 그런 거야. 나는 김근태를 좋아했지만 노무현이 대선 후보가 되면 노무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민주주의야.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든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서 결과적으로 된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거. 이거 부정선거야! 그러면서 받아들이자. 뭐 부정 개표야. 개표 부정이야. 이거는 민주적 자세가 아니야. 어? 그 민주주의라는 건 사실 더디가요. 민주주의는 그렇게 혁명처럼 순식간에 바꿔주는 게 아니야. 우리의 민주주의적 개혁은 굉장히 더디가요. 노무현 대통령이 막판에 했던 얘기가 그거야. 혁명보다 개혁이 어려운 겁니다. 왜? 혁명은 강력한 어떤 권력을 쥐고 한꺼번에 순식간에 뒤집어버릴 수 있어. 근데 개혁은 이 체제를 유지하면서 고쳐나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그 체제의 저항이 강해. 그래서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는 얘기를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민주주의를 순식간에 바꿔버리는 혁명이 아니라 천천히 옳은 방향으로 천천히 가더라도 옳은 방향을 잃지 않고 가자. 이게 나는 우리의 방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좌우지간 나는 이번 대선에 문재인도 필요하다. 박원순도 필요하고 안희정도 필요하고 천정배도 필요하다고 본다. 대선 레이스에. 넷 중에 누가 후보가 되는지 상관없어. 왜? 누가 후보가 되든 그걸로 박근혜 영구 독재를 끝내면 되니까. 나는 이 4명을 공히 지지해요. 누가 되든 나는 상관없어. 문재인이 되든 안희정이 되든 박원순이 되든 천정배가 되든 다른 사람보단 적어도 이 넷 중에 하나라면 나는 그를 무기로 해서 박근혜 영구 독재를 무찌를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내가 바라는 바예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갈게요. 예, 다음 뉴스로 넘어가면 1000억짜리 침낭 얘기 들었어요? 잠깐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군대에서 쓰고 있는 침낭이 30년 전 거래. 그래가지고 이 침낭이요 너무 무겁고 춥대. 지금 이 그 군대에서 쓰고 있는 침낭이 왜 야전 훈련 가면 쓰는 침낭 있잖아. 그 침낭이 30년 전 모델이라서 30년 전에 제작된 모델이라 이게 굉장히 무거우면서 춥다는 거야. 근데 요즘에 새로 나오는 침낭들이 굉장히 싸고 따뜻한데 30년 전 침낭을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30년 전 침낭을 공급하는 업체가 있고 또 다른 업체가 새로운 이 침낭을 군인용으로 개발하겠다. 그러면서 군 수뇌부에다가 로비를 한 거야. 결국 군 수뇌부에 관계 이제 그 사람을 터가지고 이 사람이 새로운 침낭을 개발해라. 그러면서 1000억을 지원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1000억을 지원받아서 침낭을 개발을 한 거야. 근데 이 과정에서 이 30년 된 침낭을 납품한 애들에게 화가 나잖아. 그러니까 이 제품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허위 보고서를 또 낸 거야. 그래갖고 양측에서 막 싸움이 붙어가지고 결국은 돈 1000억은 쓰고 지금 우리 군인들은 30년 된 그 침낭을 쓰고 돈은 뜨고 그러고 있다는 거야. 방산비리. 미치겠죠? 30년 된 그 모델. 30년 된 모델. 그래서 지금도, 30년 전에 개발된 모델을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30년 된 침낭을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30년 전에 개발된 모델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이게 무겁고 추워서, 애들이, 짐은 무겁고, 춥다는 거야. 우리 조카가 군대를 갔잖아. 그래서 이제 동계 훈련을 갔는데, 애들이 전부 다 이제 핫팩을 이제 사갖고 간 거야. 사가지고, 이제 몇 명은 이제 사갖고 갔대.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는 그냥 견딜 수 있다. 이러면서 핫팩을 안 샀다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조카네 애가 잔머리가 빠르거든.
이게 추울 거다 그래갖고 이제 핫팩을 4개인가 5개를 이제 자기 걸 챙겨갖고 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핫팩을 쫙 붙이고 자고 있는데 이 침낭 속으로 남자의 손이 들어오더라는 거야. 아, 이게 군부대 성폭행인가? 임서 얘가 순간 긴장하면서 팔목을 꺾어야지 그러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바로 그 선배, 괜찮다고, 남자는 견딜 수 있다면서 핫팩을 안 사온 선배가 우리 조카의 핫팩을 훔쳤던 거야. 훔치러 첫 번째 손이 왔다 가고, 두 번째 손이 들어왔을 때 우리 조카가 손을 잡고 뭐 하는 짓이냐고, 하마터 꺾었다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침낭이 추워가지고 애들이 자기 돈을 주고 핫팩을 산 거야. 근데 내가 그랬잖아요. 지금 군인들이 우리 때는 우리 동기들이 한 달에 뭐 월급을 27,000원 받고 그랬어. 근데 지금은 그 이병이 10만원 정도 받아요. 많이 받는 거잖아. 병장이면 18만원 받아. 아니야, 상병일 때 18만원을 받더라고. 되게 많이 받는 거 같잖아. 근데 우리 박양께서 10만원 중에 7만원을 강제로 저금을 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7만원씩을 저금을 해놓으면 나중에 제대할 때 그 저금한 만큼 나라에서 더해주겠다. 나 그거 약속을 안 지킬 것 같은데 하여튼 더 저금한 만큼을 더해서 목돈으로 마련해주마. 이러면서 애들한테 7만원씩을 강제로 삥을 뜯었다고. 그러면 애들이 이제 10만원 중에 7만원을 적금을 다 들고 나면 3만원으로 살아야 돼. 근데 우리 시대 때는 그 군부대에서 들어가는 모든 물품이 보급품이야. 휴지도 한 롤 주고 뭐 빤스 난닝구 이런 걸 전부 다 국가에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급품으로 다 생활했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필요가 없었던 거야.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월급을 올린 대신 보급품을 줄인 거야. 그래서 군 PX에서 사서 쓰라고. 왜? 군 PX가 GS 마트가 들어가 있어. 민영화가 된 거야. 군 PX가 민영화되면서 군 PX가 장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보급품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애들이 보급품이 근데 보급품은 줄어들었는데 늘어난 월급으로 보급품 모자란 걸 못 산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 부모들한테 용돈을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 아버지들이 야 임마! 내가 군대에 있을 때는 10,000원 받고도 살았는데 네가 10몇만 원씩 받으면서 왜 용돈을 보내라고 그래? 정신력이 약한 놈아! 이러면서 안 보내. 그러면 애들은 굶는 거야. 그 안에서 개고생을 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우리 조카 말이 현재 군대에 와 있는 애들 중에 생활 형편이 어려운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우리 때는요, 그렇게 생활 형편이 어려우면 군대 안 갔어요. 우리 동기들은 그만큼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아니면 홀어머니거나 자기 말고 돈 버는 사람이 없거나 이러면 군대를 안 왔었어. 그때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군 면제 사유가 됐어. 지금은 너무 어려운 애들이 많고 홀어머니 밑에 있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다 군대를 가야 되는 거야. 아버지가 암으로 죽고 엄마도 암으로 걸려 있는데 얘도 군대를 가야 되는 거야. 그게 지금의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러냐? 군인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군인의 숫자를 지금 60만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군대에 가면 안 된 애들까지 다 끌어가는 거야. 우리 때는요, 고졸이 아니면 군대 못 갔어요. 중졸이나 고등학교 중퇴면 군대 현역 입대를 못했어. 고졸 이상인 자만 군대를 가는 거야. 왜냐하면 군대에서 외워야 될 암호도 많고, 지시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 업무가 그게 적어도 고졸은 돼야지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지금은 없어. 중졸도 군대 가. 예, 중졸도 군대 가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던 애들도 군대를 가. 옛날에는 그런 정신 질환이 있었던 애들은 군대 안 갔어요. 가서 총기 사고 낼까봐. 근데 이제 점점 이 애들의 남자 아이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군인은 60만 대군은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비자격 군인들을 군대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지금 군대가 난리도 아니라는 거야. 지금 군대가 진짜 난리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고 애들이 업무 처리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뭐 한 분대원 중에 1명 정도가 고문관이라면 지금은 반 정도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반 정도가 군대에서 말귀를 못 알아듣고 계속 사고를 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군부대가 너무 골치가 아픈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만 대군을 유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60만 대군을 유지하는 이유? 육군의 별자리 때문에. 육군의 장군 숫자를 줄이지 않으려고 그래서 60만 대군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이게 현대전에서는 군인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옛날에는 백병전이 중요했고 그래서 군인 숫자가 중요했다라면 이게 60만 대군이면요 전쟁 수준이래요. 전쟁 수준으로 지금 전쟁 때랑 똑같은 군인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근데 왜 이러냐? 별들의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특히 육군의 별, 장군 80%가 육군인데 육군의 별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60만 대군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거야. 어이가 없죠. 그러면 육군의 별자리를 줄이면 되죠. 줄일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육군의 별들이 그만두고 뭘 하냐? 그게 로비 창구가 되는 거야. 육군에서 별 달고 나오면 그게 육해군 마찬가지래. 육해공에서 장군으로 제대하면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야? 무기회사 로비스트가 되는 거야. 무기회사 로비스트로 쓰기 위해서 이 장군으로 달고 나가야 로비스트, 그러니까 무기회사에 취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 군, 그러면서 비용은 30몇 조 원씩을 해마다 꼬박꼬박 들어가는데 비용 대비, 요즘에 그런 얘기 있잖아.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 그게 이제 가성비잖아.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걸 가성비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비용 대비 효율성이 가장 떨어진 게 군이다. 왜? 그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군부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특히 곳곳에서 방산비리, 소위 그 영관급 이상이, 장군 이상이, 그 뭐 가장 대령 이상 장군 이상이 소위 방산비리 로비 창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눈먼 돈이라고 국가 세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거지. 옛날에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군대에서 쓰는 무기들의 금속은 다 합금이래요. 그것도 최첨단 합금. 굉장히 비싼 합금이래. 그런데 그 비싼 합금을 미국에서 무기로 사오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어느 기관이 들으면 고철로 판대는 거야. 그래갖고 한 대당 몇십억씩을 주고 사갖고 와갖고 팔 때 몇 톤당 몇천 원 몇만 원을 판대는 거야. 고물로 처리해서. 그러면 그 고물을 받아가는 애들이 그걸 합금으로 분리를 해서 비싼 값에 판대는 거야. 그렇게 해서 돈을 번대요. 그래서 이 방산비리가 그 무기를 구매하는 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비싼 돈 두고 사서 안 쓴 무기 팔 때 그걸 고물로 처리하고, 고물로 국방비에서는 고물로 처리해서 돈 거의 못 받았다라고 처리하고, 그러면 그 물건을 갖다가 합금 원자재로 탈바꿈해갖고 팔아먹으면서 그걸로 돈을 만든다는 거야. 그게 소위 군 예비역들이 만든 단체에서 그걸 한대. 그게 엄청난 수입이래. 기가 막히죠. 예. 그냥 우리나라 지금 예산이요. 실제로 우리나라 예산으로 그 모병제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방산비리로 흩어지는 돈, 새는 돈,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고철 처리해가지고 새는 돈만 제대로 관리를 해도요. 현재 충분히 인원은 10만 정도로 15만, 20만으로 줄이고 모병제가 가능한 돈이야. 근데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야. 왜? 군인들, 그 장성들 나중에 로비스트로 나가려고. 모병제 해야 된다면 지랄 연병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는 그렇게 봐. 여자든 남자든 군 모병제로 바꾸고, 그래서 여자도 뭐 날씬하고 이쁘지 않아도 군대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온 사람에게만 뭘 주는 거야? 군 가산점을 주는 거야. 예를 들어 공무원으로 나가고 싶다. 장애인이 아니면 여자든 남자든 군부대를 갔다 와야 공무원이 된다든가. 여자든 남자든 군대를 갔다 온 사람에게 일반 기업에서 군대를 갔다 온 애들만 뭐 부장 이상 승진할 수 있다든가. 그런 규정을 만들면 재벌 자식 새끼들이 군대 안 갔다 오고 그냥 하루아침에 이사님으로 꽂히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지. 그렇게 나는 바꿔야 된다고 내가 10년째 주장하고 있어요. 예.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 여군이 되게 많잖아. 미군 중에 굉장히 여군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현대전은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머리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컴퓨터라든가 기계로 많이 다루기 때문에 계산하고 기계를 처리하고 서류 처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미군 중에 여군이 많은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여군의 비율이 굉장히 적고, 그 다음에 여군들이 한정적인 업무에만 투입되고, 실제로 전투 임무에, 비전투 임무에는 비전투 임무로 한정되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들 중에서도 전투 능력이 있는 여자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여자들은 군대를 가고 싶으면 가게 해주고 혜택도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군 의무병제는 남자에게만 입대 의무를 주고, 그러면서 그 입대 의무라는 이름으로 돈 없고 백 없는 서민 자식들은 아프고 힘들어도 다 끌어가고, 있는 집 새끼들은 국적 바꿔가지고 군대 안 가고,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예.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군 운영 방식, 이거를 효과적으로 바꿔야 된다. 난 이것도 어느 대통령이 욕을 먹더라도 이걸 바꿔야 된다고 봐. 노무현 대통령, 김영삼 때부터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이 국방개혁위원회를 만들고 국방개혁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없애버린 게 하나회야. 그때 그 하나회로 해체됐던 애들이 박근혜 밑으로 다시 모인 거야. 그래서 이것들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거야. 심각한 문제예요. 망부님을 청년 시절에 군 장교로 뽑았으면 지금처럼 시사방송 안 하고 그럼 지들도 속편하고 좋았잖아? 키키. 그래요. 그랬겠죠? 예. 나는 진짜 군대를 가고 싶었어. 내가 어린 시절에 가장 인상적으로 본 책이 손자병법이었고, 삼국지를 정말 침 흘리면서 봤기 때문에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군인이 되고 싶었어. 그리고 내가 이제 군대 가려고 내가 지원서를 쓰려 했더니 지원 용지를 안 주는 거야. 안경 쓰고 72kg라고. 예. 안경 쓰고 72kg라고 군 지원서를 안 주는 거야. 여자는 55kg 미만의 안경을 안 써야 된대. 우리 땐 그랬어요. 여군 지원 조건이 안경을 쓰지 않은 55kg 미만만 여군에 갈 수 있었어. 정말 말이 안 되죠. 그죠? 예. 뭐가 웃겨? 웃기면 꺼져. 그 여러분도요, 한번 그 손자병법을 한번 읽어보세요. 손자병법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나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제 인생에서 참 도움이 됐던 책들이 뭐냐면 탈무드. 탈무드를 여러 버전이 있어요. 왜냐하면 탈무드가 어마어마하게 방대하대, 양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출판되어 있는 탈무드가 여러 버전이 있어요. 근데 이 탈무드를 보면 일반적으로 인간관계를 하는 기본적인 상식이 들어있어. 기본적인 상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탈무드는 뭐 초등학교 때 한번, 중학교 때 한번, 고등학교 때 한번, 대학교 때 한번 읽을 필요가 있다고 봐. 탈무드를 한번 읽어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중국 고서 중에 책은담이라고 있어요. 책은담, 탈무드하고 책은담이 비슷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비슷한 목적이야. 그냥 일반적인 상식을 주고,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사는 지혜를 주는 책이야. 그 상식과 지혜를 주는 책이니까 책은담하고 탈무드가 나는 한번 다 읽어볼 필요가, 특히 청년들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손자병법을 꼭 한번 읽어봐라. 손자병법을 읽어보면 그 주변의 권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직장에서도 손자병법이 필요해요. 직장에서도 손자병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대처 능력이 달라. 그래서 손자병법을 꼭 한번 읽어봐라. 세 번째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황석영의 삼국지. 이문열 삼국지 말고 황석영의 삼국지를 한번 읽어봐라. 이게 이제 읽기도 쉽고, 읽기도 쉽고, 그냥 담백하게 있었던 사실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이문열의 삼국지는 지나치게 조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좀 왜곡을 한 면이 있어요. 물음표를 많이 해서 블랙. 그래서 황석영의 삼국지. 그래서 아니면 고우영의 삼국지가 좋다더만. 나 고우영 삼국지는 안 봐서 모르겠고. 그래서 요 네 가지는
가령 왜 나는 하는 일이 잘 안 될까? 왜 매번 나는 욕을 먹을까? 왜 나는 주변 사람들하고 잘 못 어울릴까? 내가 볼 때 이거는 뭐가 없냐? 눈치가 없는 거야. 상황 판단을 못한, 눈치가 없다는 건 다른 말로 상황 분석을 못한다는 거야. 그 손자병법은 뭐냐면, 손자병법은 저는 그냥 일반 문고판을 봐서요. 작가는 몰라요. 그냥 왜 이렇게 문고판이라 해서 똑같은 책 쭉 나와있는 동양고전 시리즈 중에 하나를 그냥 아무거나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특정 사람 건 모르고요. 하여튼 이제 뭐 다 비슷하지 않겠어? 원래 본문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가 잘 안 되거나 일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왜 그러냐? 왜 그런 거?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에 관심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일상생활은 다 망가진 사람들이 많아. 자기 현실 세계는 전부 다 망가지고 실제로 막 자기 생활 속에서는 가족들이나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주변 동료들한테도 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뭐 투표 한번 해라 말 한마디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막 글 쓰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상황 판단을 잘 못하니까 현실 세계에서 자꾸만 실패하는 거야. 자기 업무나 이런 데서 자꾸 실패를 하니까 인터넷으로 도망을 가는 거야.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누구 하나를, 가령 뭐 안철수가 이번에 뻘소리 했다. 안철수 죽이기. 뭐 박원순이 마음에 안 든다. 박원순 죽이기. 이런 식으로 계속 누군가를 막 욕하는 걸로 박영선 죽이기. 그러면서 솔직히 이거 그렇게 악플 다는 사람들, 특정인에 대해서 악플을 막 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반 자기 오프라인 상의 생활의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야. 오프라인 생활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은 그런데 막 악플 달면서 하루 종일 매달려 있지 않아. 나한테 하루 종일 악플 다는 애의 특징이 뭐냐? 직업이 없어. 그게 하루 종일 악플 달고 앉아있는 거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 현실 사회에서, 현실 생활에서 실패하느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상황 분석을 못 하는 거야.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 여기에 투자하면 꼭 이런 사람들 곁에 누가 있냐? 그럴싸하게 옷 입고 다니는 멀끔한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 야, 내가 이거 좋은 거 너한테만 알려줄게. 다른 사람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마. 이번에 여기에 투자하면 이거 대박 난대. 야,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야, 너도 못하겠다. 야, 하지 마라. 그러면 기어이 막 하는 거야. 그래갖고 말아먹고 꼭 옆에 사기꾼들이 꼬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기꾼의 밥이 누구냐? 사리분별 못하는 사람들. 사기를 한 번 당했다. 그러면 그거는 사기꾼의 잘못이에요. 2번 당하면 그건 피해자의 잘못이야. 왜? 사기꾼은 뭘 노리느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 탐욕을 노려. 그리고 이 사람이 사리분별 못하는 사람들, 사리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그의 탐욕을 자극하는 게 사기꾼으로서 성공하는 법이야. 난 내가 사기를 쳤으면 성공했을 거라고 봐. 근데 이제 사기를 치기에는 내가 진짜 어린 시절에 너무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덕적인 기준이 세갖고 못한 거지. 좌우지간 사기꾼은 그런 걸 노려요. 딱 보면 어리버리해갖고 얜 사기치기에 딱 좋은 대상에다가 보여. 그래서 좌우지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망가지는 이유가 상황 분석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 상황 분석을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그만큼 바탕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바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령 뭐 논어는 그거 강의 들어야 돼. 논어의 내용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논어를 뭐 이렇게 책으로 본다는 거는 어려워요. 예. 그건 굉장히 전문적인 사람들이 보는 거야. 논어 대학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권장해주고 싶은 일반인들의 수준에서 보기에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봐두면 도움이 되는 책. 그게 이제 이 책은담, 탈무드, 그리고 손자병법, 삼국지. 요 4개만 잘 읽어두면, 읽고 완전히 이해하잖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여. 아, 제가 지금 나한테 왜 저러지? 아, 제가 지금 쟤한테 지금 저러저런 목적으로 저런 짓을 하는구나. 그러면 제가 이렇게 돌아갖고 나한테 이런 공격을 해오겠지? 그러면 얘를 뒤에서 뒤통수를 깔 수 있는 쟤를 내가 미리 사귀어둬야 되겠다. 그런 상황을 보면, 판을 보면 방법이 나오는 거야. 방책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러려면 상황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 주역은 아무나 보면 사입이 무당되고, 그 주역은 아무나 보면 사입이 무당되는 거고, 그래서 쓸데없이 뭐 주역이 좋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어. 이 네 가지만 봐. 네 가지 다 봐. 이거 봐. 채근담, 그 다음에 탈무드, 그 다음에 손자병법, 그 다음에 황석영의 삼국지. 이문열 삼국지 말고 황석영의 삼국지. 주역은 뭐냐면 옛날에 있잖아. 불, 물, 나무, 그 다음에 쇠, 흙, 요 5가지로 5가지 물질로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이 5가지 물질의 기원을 따져갖고 이 사람이 태어난 날씨 뭐 이런 거, 그게 주역이야. 달력 계산하는 법, 역법. 그 주역이 이제 공자도 주역을 공부를 해서, 그래서 뭐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우주의 흐름을 보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정했어. 그게 주역이야. 어떤 일을 하기에 유리한 나를 찾는, 이 음양오행의 이치를 똑바로 깨달아서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적당한 나를 잡는 행위,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게 주역이야. 근데 그 주역이 이제 점점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의 미래를 점쳐보는 용으로, 그건 자기의 미래를 점쳐보는 용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기에 적당한 때가 언젠가. 가령 이사를 하려면 비 안 오는 날 가는 게 좋잖아.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어떤 때 이사를 가면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힘들지 않아서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비축해서 다른 일에 잘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나온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자기가 얼마나 운이 좋냐 이런 걸 따지면서 복채를 받고 그러다가 이제 딴 데로 헛짓거리를 하게 되는 거지. 네 개만 읽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공부하고 싶다, 좀 더 좋은 얘기를 보고 싶다 싶으면 경세지략이란 책이 있어요. 경세지략. 요건 좀 두꺼워. 빌려봐야 되는데 빌려보기엔 너무 두꺼워서 못 볼 수도 있어. 이 경세지략이란 책은 되게 두꺼우면서 이게 이제 송나라 때, 중국의 송나라 때 중국의 고전 중에 좋은 글을 뽑아가지고 만든 책이야. 편집본이지. 중국의 고서들 중에, 고전들 중에, 고사나 고전 중에 좋은 글귀만 모아가지고 만든 게 경세지략이란 책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읽어보면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와.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와서, 이게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책 중에 하나이고, 근데 사실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요. 되게 비싸고 두꺼워서 아무나 도전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삼국지를 끝까지 다 읽은 사람만 도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적어도 안 되면 탈무드라도 읽어. 탈무드는 보통 이게 청소년용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되게 쉽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기 어려운 사람들은 탈무드, 트럭 운전을 하다가도 중간에 뭐 쉴 일이 있거나 이러면 탈무드 한쪽 귀퉁이에 꽂아놨다가 빼서, 그건 되게 짤막짤막하기 때문에 잠깐씩 이용해서 읽기가 좋아요. 그래서 탈무드가 제일 쉽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나면 채근담. 채근담은 그것도 되게 짤막짤막한 내용이니까 그것도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손자병법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앞부분만 읽어도 이게 세상 보는 눈이 있어. 그리고 이제 이 삼국지를 읽으면, 옛날에 우리 엄마가 우리 어렸을 때 뭐라 그랬냐면, 우리 외할머니가 그랬다든가 하여튼 우리 엄마가 그러는 거야. 여자가 남편을 성공시키려면 삼국지를 3번 읽어야 한단다. 나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했단 말이야. 여자가 남편을 성공시키려면 삼국지를 3번은 읽어야 된단다. 그러면 바깥일을 여자가 이해를 해야 남편에게 제대로 된 조언을 할 수 있고 내조를 할 수 있단다. 그게 나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했던 얘기예요. 근데 솔직히 이제 내가 우리 신랑이 정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가 몇 번 도와줬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이렇게 좀 눈여겨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대로 남편에게 조언을 하면 성공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20년 동안 밥 얻어먹고 사는 거야. 우리 남편이 구의원 안 나간다고 뺑기적거릴 때 까라면 까는 거지. 어디서 거절질이야. 그래서 구의원 나가라 그러고, 세 번째 구의원 될 때 시의원 나간다는 거, 시의원 나가면 떨어지니까 붙으려면 구의원 나가고, 떨어져도 상관없으면 구청장 나가라. 그래가지고 우리 신랑이 세 번째 구의원 했고, 그리고 이제 이제 매번 그 중요한 결정은 언제나 이제 내가 해줬지. 이번에 우리 신랑이 이제 이 총선 때 손석희가 80석 얻는다는 얘기를 듣고 완전히 이러고 있을 때, 그때 내가 걱정하지 마. 120에서 130 돼. 그리고 우리 신랑이 나한테 공진단을 주더라고. 우리 마누라가 너무나 시사방송을 하다 미쳤구나. 어떻게 이 상황에서 120석이 되냐. 그런데 결과를 보더니 밤새 쾌하게 선거 결과를 지켜본 남편이, 여보 놀래지 마. 더민주가 123석으로 일당됐어. 그냥 그럴 거랬잖아. 그랬더니 당신은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내가 여보 냉동고를 사놓고도 맞아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우리 아까 맨 처음에 하려고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면 냉동고 신랑이 내가 이제 신랑이 딱 독일에서 비행기 탄 다음에 텔레그램을 보냈지. 비행기 타면 일단 텔레그램 못 열어보잖아. 비행기 타기 전에 보내면 비행기 안 탈까봐 비행기 탄 다음에 텔레그램으로 그 냉동고 사진을 보냈지. 내가 이렇게 썼어. 내 선물은 필요 없어. 내가 필요한 건 샀거든. 그게 일단 어제 오후에 보내놓은 문자. 신랑이 궁금하잖아. 뭔데? 비행기 탈 때까지 기다렸다가 냉동고. 그래서 사진을 딱 보냈지. 그리고 이제 그 한국에 도착해서 본 거 아니야. 한국에 도착해서 보고 답이 없더라고. 답이 없는데 이제 드디어 와서 냉동고를 이렇게 열어보더니 이렇게 마음을 비운 것 같아. 저쪽에서 한참 안 움직였거든. 냉동고를 한번 열어본 다음에 그 얼어붙은 자세로 가만히 있더라고. 지금 마음을 다스리고 쓰레기 버리러 갔어. 음식물 쓰레기. 자, 오늘은 오늘은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 고등어 사건. 고등어 구이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다. 고등어 구이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다. 그러더니 삼겹살집도 미세먼지의 주범이다. 그죠? 근데 사실 이 미세먼지 이야기는 왜 나왔어요? 미세먼지 얘기가 왜 나왔냐면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미세먼지가 심각해요.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글 보셨어요? 그 중국에서 베이징의 공기 정화를 목적으로 그 산둥반도로 유해물질의 공장들을 다 보냈고, 그래서 그 산둥반도로부터 뭐 이렇게 미세먼지가 날아오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 보셨죠? 근데 그 얘기의 근원지가 어디냐, 진원지가 어디냐? 미국이더만. 그 얘기를 퍼뜨린 애들이 누구냐면 미국의 나사야. 미국의 나사에서 그 한국의 그 미세먼지, 한국의 미세먼지 위성 사진을 보냈어. 근데 여러분 그거 위성 사진이 아니에요. 그 나사에서 인터넷에 올린 그 자료가 위성 사진이 아니야. 그게 뭘까? 시뮬레이션이야. 자료를 입력해서 시뮬레이션이야. 사실이 아니라. 그 손석희 뉴스에 나왔어요? 손석희 뉴스에 나왔어? 그거 읽어봐봐. 그거 시뮬레이션이야. 시뮬레이션은 뭐냐면 현실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자료를 넣어서 그 결과를 눈으로 가시화한 게 그게 시뮬레이션이라는 거야. 실제 사실이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자료를 입력하면 데이터 결과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건 현실 위성 사진이 아니라 한마디로 자료를 넣어서 뽑은 예상치야. 예상치. 그걸 누가 얘기를 했냐? 나사가 인터넷에 올린 거야. 목적이 뭘까? 그거 올린 시점이 언제냐면 오바마가 일본에 오기 전. 일본에 오기 전부터 그 중국 산둥성에
그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나사에서 올리고, 그러면서 오바마가 일본에서 그 작전 피고 있을 때 그때 그 중국발 그 미세먼지 이야기를 막 강조를 한 거야.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면 반중 정서를 만드는 거죠. 예. 지금 일본하고 중국하고 남진아해라는 데에서 마찰이 있잖아. 일본 열도의 섬인데 일본인은 자기 섬이라고 그러고 중국인은 자기 땅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남진아해야. 그럼 남진아해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럼 남진아해에서 진아가 뭐냐면 차이나야. 그러면 그 사우스 차이나니까 이건 뭐냐? 남중국해야. 그럼 중국 바다야. 근데 일본이 자기 바다라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생겼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일본의 열도로 우리나라하고는 독도 문제.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도 문제가 있어.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그 북쪽가 러시아하고도 문제가 있고 중국하고도 일본이 문제가 있는 거야. 영토 분쟁이 있는 거야. 우린 독도 하나잖아. 근데 중국하고 러시아에다가도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막 우기는, 자기네 바다라고 우기는 문제가 있어. 그런 일본을 지금 뒤에서 도와주는 게 미국이야.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그런 영토 문제로 결탁을 해서, 그러니까 일본의 영토 문제를 미국에서 도와주면서 미국은 일본을 이용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공동 견제한다는 그런 전술을 지금 쓰고 있는 거지. 그런 와중에 이제 중국발 미세먼지 얘기를 더 인터넷상에 퍼뜨린 거야, 얘네들이. 그러면 일단 중국발 미세먼지는 없습니까? 있어요. 예. 중국발 미세먼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겨울마다 부는 게 뭐예요? 북서계절풍이잖아요. 그죠? 북서계절풍이라는 게 우리는 겨울마다 불었고 봄철마다 우리는 황사로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황사는 그 벌써 수천 년 된 거야. 수천 년 된 중국으로부터 온 봄철의 공기 기상악화. 그게 황사야. 근데 옛날에는 이 황사만 있었는데 중국이 이제 산업화가 되잖아. 그래서 중국의 공장이 대부분 어디냐면 중국의 동부 해안에 있어. 그러면 중국이 이쪽에 있고 우리나라가 여기 있잖아. 그러면 중국의 동부 해안은 우리 어디야? 우리나라랑 가까워. 근데 우리나라는 북서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서울 수도권은 괜찮은데 호남 쪽에 미세먼지가 많을 때도 있어. 왜 그러냐? 중국의 공장들이 전부 다 동부지대의 공장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야. 뭐 청도 뭐 이런 걸 비롯해서. 그래서 산둥반도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등소평이 개혁도시라 그래가지고 개방도시. 그래서 수출을 목적으로 한 개방도시를 만든 게 중국의 동부 해안이고, 그 동부 해안에서 산업화돼서 만들어진 중금속이 우리나라로 바람 타고 오는 거야. 그거 오래된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이번에 마치 그 특별히 일어난 일인 것처럼 막 퍼돌리고 있는 거지. 이건 지금 반중국 정서를 부추기기 위해서 그런 면도 있다. 물론 우리 정부에서 중국으로 하여금 이 산업화 과정에서 나오는 이 미세먼지 양을 줄여달라고, 그 한국으로 미치는 영향을 축소시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외교야.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그걸 못하고 있는 건 문제가 맞아요. 우리는 미국에게도 해야 될 정당한 요구를 못하고 있고, 중국에게도 할 수 있는 정당한 요구를 못하고 있고, 일본에게도 할 수 있는 정당한 요구를 못하고 있는 등신 외교를 하고 있는 게 맞아. 원래 이제 김대중 노무현은 등거리 외교를 하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을 전부 다 같은 거리를 두고 어느 특정 지역하고만 친하지 않게 등거리 외교를 김대중 노무현 했어. 근데 이명박 박근혜는 등신 외교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치고 저기서 뜯기고 양쪽으로 다 뜯기고 또 뜯기고. 예. 등거리는 거리를 똑같이 둔다는 얘기야. 김대중 노무현의 외교는 등거리 외교, 이명박 박근혜의 외교는 등신 외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가 있는 거는 맞는데, 좌우지간 중국에다가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어떤 대책 마련도 요구하지 못하는 우리 정부가 드디어 이제 미세먼지의 원인을 어디서 찾았냐? 경유값이다! 경유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경유만의 문제냐? 실제로 자동차 매연이 총 10% 미세먼지를 일으킨대. 전체 미세먼지 중에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10%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90%는 어디서 온 거야? 50%가 중국에서 온 거고 나머지 40%가 우리나라의 화석 발전소, 화력 발전소, 그 다음에 건설 폐자재, 이런 데에서 미세먼지가 생기는 건데 모든 책임을 경유차에다 덮어 씌워서 경유값을 인상하겠다라고 사고를 친 거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다? 그래가지고 이 경유업계에 오래된 이 심기를 건드린 거야.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나 외국에 있는 어떤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 보낸 내용인데, 전기차가 처음 나온 게 언제인지 아세요? 전기차가 처음 개발된 거? 90년대? 1890년대에 최초의 전기차가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상용화된 전기차는 1923년? 이때 전기차가 상용화됐었대. 그런데 그게 100년 동안 묻혀 있었어. 100년 가까이. 왜 이렇게 된 거냐? 정유산업 때문에. 석유 에너지가 전 세계의 기본적인 에너지가 된 거는 2차 대전 이후라고 그러더라고. 2차 대전 이전에는 석유가 그렇게 에너지원으로서 수요가 높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 석유가 정유를 해야 되잖아. 원유를 그대로 쓸 수가 없고 그 원유를 가져다가 분류를 해야 되잖아. 뭐 등유, 뭐 휘발유, 경유 뭐 이렇게 다 분류를 해서 나중에 아스팔트까지 나오는 거잖아. 근데 그 정유 분리를 하는 능력이 그게 일상화된 게 그 기술이 발전된 게 1930년대인가 그렇고 그리고 그래서 이 석유를 사용하는 차가 상용화된 거는 2차 대전 직후라는 거야. 그때 가서야 이 원유를 정제하는 기술들이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우리나라도 그 뒤에 가서야 정유회사가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 정유회사가 엄청난 자본을 들여서 정유를 해갖고 팔아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정유회사들이 엄청난 권력과 연관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정유회사들이 전기 자동차 상용화를 막은 거야. 정유회사들이 전기 자동차의 상용화를 막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한마디로 그 충전 기술 이미 개발되어 있대. 3분 만에 500km를 갈 수 있는 전력을 그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데 그 기술을 각 나라에서 보급하지 않는 거야. 정부 차원에서 통제하고 있는 거야. 왜? 만약에 전기차가 상용화되면 그만큼 정유의 석유를 안 쓸 거 아니야. 화석연료를 안 쓰니까 그래서 정유의 수요가 줄어들까봐 그러니까 기름의 수요가 줄어들까봐 전기차의 상용화를 막고 있다는 거야. 화석연료라 그러면 석탄도 들어가고 석탄, 석유 이런 게 화석연료인데 그 중에 석유를 분류하는 기술이 정유산업이고 그 정제 기술을 습득해서 지금 쓴 지 한 5, 60년이 됐는데 그 석유를 만약에 전기 자동차로 바꾸게 되면 자기네들의 그 수입이 줄어들까봐.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 정유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느냐. 우리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우리나라 생산되는 전력의 50% 가까이를 누가 쓴다. 정유회사에서 쓴다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52%를 철강산업하고 정유회사가 쓴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에 철강산업은 거의 죽다시피 했잖아. 그러니까 가장 많은 전력을 쓰는 게 정유회사야. 그런데 그 정유회사는 전기요금을 할인받고 있는 거야. 실제로 우리 일반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13%밖에 안 되는데 일반 가정에다가는 누진세를 붙이면서 50% 가까운 전력을 쓰는 정유회사에게는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있는 거야. 그만큼 권력과 밀착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전기차가 상용화돼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전기차가 상용화되지 않는 이유가
전기 충전소가 없기 때문이야. 그 충전소에서 3분 안에 충전하는 그 기술을 국가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거야. 보급시키지 않는 거야. 실제로 친환경 차량을 보급하려고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 회사한테 친환경 차량을 개발하라고 권고만 하고, 전기차 기술이 이미 100년 전에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걸 그 공급하기 위한 전기 충전 시설은 전혀 늘리질 않은 거야. 그래놓고 경유차 운전자들더러 돈을 더 내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나쁜 놈들인 거야, 이거. 그래서 지금 경유차가 이제 지금 막 경유차에다가 기름값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경유차가 계속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지금 얘네들이 노리는 건 뭐냐? 전기 비행기가 나왔더만. 전기 비행기. 드론 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이제 그 전기 비행기가 거의 지금 비싼 자동차, 여러분 알다시피 람보르기니 이런 거 한 40억 하잖아. 그 40억 정도보다 전기 비행기가 더 싸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지금 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 비행기를 지금 공급할 생각인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는 이 전기 충전 기술도, 그 충전 기술이 몇 천만 원이래요. 그 전기 급속 충전기를 다는 게 그게 몇 천만 원이라, 일반 기업의, 개별 주유소에서 달기엔 부담이 있는 거야. 충전소 하나만 안 되잖아. 충전기가 적어도 4-5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몇 억이 되는 거야. 40억짜리 차 있어요. 4, 5억짜리 말고 40억짜리 차 있어. 40억짜리 차가 있다니까? 그게 아마 이건이 갖고 있는 차일걸? 예. 4, 5억짜리 차는 뭐 벤츠나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거잖아. 40억짜리 차가 있다니까. 부가티인가? 람보르기니가 아니라? 미안해, 내가 몰라서 부가티래. 40억짜리 하여튼 무슨 스포츠카들이 있잖아. 그러면 그런 스포츠카를 타는 사람들이면 전기 비행기를 탄다는 거지. 지금 개발된 기술이 15m 마당만 있으면 전기 비행기가 뜬다는 거야. 단독 비행. 그래서 편도 500km를 날아갈 수 있는 전기 비행기가 개발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희네 같이 마당 넓은 집에서는 전기 비행기 띄워서 탈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이제 부자들은 개인 전기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 부자들은 뭐 전기 비행기를 타도 상관없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기 비행기를 개발한 게 지네들끼리만 이용하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일반 원유는 주로 누가 써?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쓰는 거야. 그러면서 이 하이브리드라는 거. 사실 이 하이브리드 엔진이 왜 나왔을까?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엔진이 뭐냐면 기름을 넣고 기름으로 발전을 시켜. 그래서 전력을 생산해서 그 전력으로 운행되는 차야. 이게 하이브리드야. 근데 하이브리드는 모든 나라에서 막 홍보했잖아. 그거 알죠? 미국의 유명 배우들이 정말로 엣지 있으려면 하이브리드를 타세요. 몇 년 전에 되게 인기가 있었어. 과도기라서가 아니야. 내가 하이브리드의 목적을 알아냈어. 하이브리드의 목적은 정유회사의 수요를 줄이지 않으면서 그나마 전기차의 기술을 이용한, 기름도 팔고 전기도 파는, 그게 하이브리드의 목적인 거야. 전기차는 막 사라고 강요하지 않으면서 하이브리드 차는 많이 홍보를 했단 말이야. 그게 결국은 뭐냐? 왜냐하면 그 하이브리드 차에 기름이 들어가. 그러니까 휘발유를 넣어야 되니까 휘발유를 넣어서 발전을 해갖고 그 발전한 전기를 쓰는 자동차가 하이브리드 차야. 골 때리는 방식인 거지. 이건 결국 정유업계의 입김 때문에 하이브리드라는 괴물 자동차를 만들어낸 거죠. 어이가 없죠. 예. 좌우지간 문제는 우리 같은 서민들이야. 우리 같은 서민들이 이 경유 자동차를 이게 2009년부터 이명박 때부터 유로6로 바꾸라고. 그러면서 이명박이 만든 게 환경부담금이래. 유로6가 아닌 경유차한테는 내 차는 2005년 차거든.
환경 부담금을 세금으로 뜯어낸 거야.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가 아예 모든 경유차에다가, 왜냐면 이제 2009년 이전 버전들이 폐차되고 있잖아. 그러면 환경 부담금을 뜯어먹을 수가 없는 거야. 환경 부담금을 폐지한 이유가 뭐냐? 2009년 이전 차들의 양이 줄어드니까. 얼마 안 남으니까. 그 환경 부담금보다 경유차 전체에다 세금을 뜯는 게 훨씬 더 자기네 수입이 높으니까, 세 수입이 많으니까 경유차로 바꾸는 거야. 경유에다가 세금을 올리겠다고 150원씩. 결국 세금을 올리겠다는 거야, 연병.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경유값을 올리겠다. 이런 주장이지. 근데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경유차 신청했다가 취소를 했잖아. 소렌토를 사겠다라고 계약을 했다가 폐기를 했어요. 취소를 했어. 뭐냐? 정부 차원에서 경유차에게 페널티를 준다면 지금 사갖고 또 10년 타야 되는데 10년 동안 내가 페널티를 당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이 경유차 안 타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해약을 했잖아. 그럼 일단 자동차 회사에서 감지가 될 거 아니야. 씨뷿. 그 다음에 정유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자기네들 소득이 줄잖아. 그러니까 수요가 줄고 자기네들의 소득이 줄잖아. 그러니까 이것들도 압박을 넣은 거지. 그래서 경유값을 올린다라는 그 문제에 물타기를 하려고 고등어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다. 삼겹살집이 미세먼지의 주범이다. 그래서 가난한 서민들한테 전쟁을 붙인 거야. 고등어구이 먹지 마라. 삼겹살집에서 돈 올려라. 결국은 지금 지네들 정유회사하고 자동차회사가 정부에다 압력을 넣으니까, 근데 박근혜 정부에선 부자들한테 세금 깎아주고 지네들이 서민들 삥 뜯어갖고 재미를 보니까 어떻게 하면 서민들 삥 뜯을까 계속 개발하면서 경유차 세금 올리기를 개발해놨는데 그걸 양보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네들은 지금, 그래서 박근혜는 경유차 세금 올려서 재미를 보고 그 정유회사하고 자동차회사는 계속 지금 경유차를 팔아먹고 그 다음에 경유를 팔아먹으면서 지네들은 아무도 손을 안 보는 거야. 그리고 우리 국민들만 지금 삥 뜯기고 있는, 그게 고등어 구이의 굴욕. 수소차도 어려운 게 전기차가 안 되는데 수소차는 되겠냐고. 집에다 수소 한 통씩 두고 쓰실 수 있으세요? 예? 수소도 충전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기술 개발은 정말 원유 1리터로 100km 가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그 기술을 상용화하지 않는 거야. 누구 때문에? 정유업계 때문에. 자기네들 장사하려고. 그러니까 수소차가 개발되어 있어도 사용 못하는 거고 전기차가 개발되어 있어도 사용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해야 될 건 뭐냐? 우리 정부에다가 전기 충전소를 확장시키라고 강요를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전기차를 사겠다. 친환경차를 살 때니까 우리한테 그거 강요하지 마라. 그러니까는 이 전기 충전소를 이미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걸 왜 보급하지 않냔 말이야. 정부 차원에서 그걸 유도했어야지. 일반 주유소에다가 전기 충전소를 배치하도록 그거 요구를 우리가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약간 경유값을 그 전기 충전소를 주유소마다 적어도 한두 개씩이라도 배치한 다음에 올리도록 우리가 이거 청원을 해야 돼. 요구를 하고. 아니면 진짜 납세 거부 운동을 해야 된다고. 이거는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경유차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려면 경유차가 아닌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되잖아. 근데 전기 충전소가 없어서 전기차를 못 사는데, 근데 이걸 갖다가 국민들한테 무조건 경유값을 비싸게 내라. 이 나쁜 새끼들이지. 전기 충전소를 그 주유소에 적어도 절반 이상 확충하기 전에는 경유값 올리면 안 된다는 운동을 해야 돼요. 지금 정부에서 오늘 발표했나? 오늘 내일 중에 발표한다더만 경유값 150원 올리겠다. 이것도요. 이 경유값 150원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실제로 경유값이 다른 나라는 더 비싼 나라도 있대. 뭐 프랑스는 경유값이 더 싼데 선진국 중에서는 경유값이 더 비싼 나라도 있다는 거야. 실제로 연비가 이 휘발유하고 경유를 비교해보면 경유의 연비가 훨씬 높은 거야. 경유는 1리터로 13km를 가고 휘발유는 1리터로 8km밖에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디젤 엔진의 경유차가 연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른 나라는 어떡하냐, 휘발유보다 경유값을 조금 올리게 해요. 휘발유가 1,000원이면 1,050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올려도 경유차가 유리한 거야. 30%의 연비가 유리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150원 올리는 이유는 정말 경유를 타지 말아야 된다면 휘발유랑 똑같게 하거나 아니면 휘발유보다 30% 비싸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경유를 안 탈 거 아니야. 경유차를 안 탈 거 아니야. 그래서 150원 올리는 거야. 담배값 올리는 거랑 똑같은 거지. 담배를 8,000원에서 20,000원으로 올리면 사람들이 다 끊을 거 아니야. 근데 딱 2,500원 올려서 필 사람은 피게 하는 전술. 경유값을 150원 올리는 이유가 그거야. 타게 하면서 값만 올리는. 거기서 더 올리면 사람들이 경유차를 안 타버리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예. 끊지 못할 만큼만 올려가지고 그 세수입을 올리는 것처럼 지금 경유값도 그 지랄을 하고 있는 거다. 정말로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서 경유차 운행을 강제적으로 막아야 되면 경유값을 아예 2배로 올리든가. 그렇게 안 하잖아. 그러면 아무도 안 타고. 그러면 누가 싫어해? 정유회사가 싫어해. 너네 때문에 안 팔리잖아. 그러니까 정유회사는 기름을 다 팔고 박근혜는 세금 소득을 얻고 그러면서 서민들만 뽕을 빼는. 그래서 150원을 올리는 거지. 그래놓고 그 150원 올리는 거에 대한 국민의 저항과 분노를 돌리기 위해서 서민들 먹는 고등어구이, 그 다음에 삼겹살이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지랄 이런 개지랄을. 실제로 미세먼지 30%는 어디서 나오느냐?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거야. 공장하고 화력발전소에서. 공장과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공장들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도 주지 않으면서 정말 10%밖에 안 되는 차량, 그것도 서민들의 월급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기름값을 지금 팔고 있으면서 지금 실소득 대비 가장 비싼 기름값이 우리나라야. 국민 평균 연봉 대비해서 기름값이 제일 비싼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런데 더 올린다는 거야. 정말 내가 볼 때 이제 뭐 기름이 발암물질이고 많은 발암물질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볼 때는 이 정부가 발암물질이야. 박근혜 정부가 발암물질이야. 우리나라가 제일 비싸요, 기름값이. 뭐 때문에? 세금 때문에. 왜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기름 원유 생산량이 줄지 않고 늘고 있기 때문에 원유값이 내려가고 있다니까. 원유값이 내려가다가 이제 뭐 다시 올린다고는 하고 있는데, 하여간 바람 정부. 오늘 할 얘기는 다 했는데, 방송을 끝내면 혼낼까봐 못 끝내겠어. 죽기에 하겠어.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겪어야 될 일이라면 빨리 겪는 게 낫겠죠. 냉동고에 대한 책임을 지라면 져야 되겠죠. 혹시 내일 방송이 만약 다른 배경이라면 오늘 밤 망치 부인은 쫓겨났구나 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제가 매달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랑의 마음을 풀어주셔서 저를 용서하게 해주시고 안 쫓겨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집에 냉동고 쓰나미가 잘 마무리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냉동고에서 꽁꽁 얼린 얼음을 싸고 제가 이번 여름 시원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추천이 2698분. 아까 최고 시청자가 3000명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아니 4000명 가까이? 근데 추천은 2600. 자, 그러면 지금 한 1300명 이상이 추천 안 했단 얘기네? 자, 오늘 밤에 일어나갖고 이제 급하게
이불과 빤스를 빨아봐야 정신 차리시겠죠? 예. 자, 추천 빨리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추천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저 추천했는데 설사했어요. 자다가 안 했잖아. 그 진심을 담아서 추천 안 했는가 보지. 자, 설사한 걸 갖고 나한테 따지고 지랄이세요. 예. 자,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면 그건 망치 부인의 말주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오늘 방송에서 제가 잘못 이야기한 부분이나 실수가 있었다면 그건 모두 저의 부족한 점이니 널리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후원해 주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셨는데 제가 또 이 후원해 주신 분들을 자꾸 불러드리면 이 경제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후원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미안해 하실까봐 그래서 제가 못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드시면 후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오늘도 망치부인 당당하게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유, 나는 해외에서 후원이 안 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외에서 시청해 주시는 것만도 저에겐 최고의 후원입니다. 망치부인을 후원하고 응원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다? 망치부인의 생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니저님들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참세상님, 풍행국님, 그리고 여비고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일 살아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도 같은 배경에서 방송할 수 있길 바라면서 그게 되겠냐 망치야?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죠.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의 별명이 추모공화국이다. 예, 추모와 애도가 일상이 됐다. 세월호, 메르스, 그리고 뭐 환풍기 참사, 그리고 이 며칠 전에 강남역 살인사건, 그리고 이 구의역 사망사고, 그리고 오늘 이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의 사망사고까지 애도와 추모가 일상이 된 나라.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해서 어린 아이들이 신발 깔창에다가 생리대를 대용하고 있고 청년들이 컵라면을 품고 일하다 죽어가는 이런 현실,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꿀 수 있겠냐고요? 바꿔야지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300척의 외선과 맞서 싸우러 나갈 때 13척의 조선 수군이 장군님 우리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했을 거다. 목을 살포시 그어서 배전에 걸었을 거다. 바꿀 수 있겠냐고 묻지 마세요. 이건 반드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겠냐, 가능성을 따진할 때가 아니라 무슨 수를 쓰는지 반드시 바꿔내야 될 세상입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우리처럼 비참한 마음으로 살지 않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 포기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비참함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일은 반드시 바꿀 수 있습니다. 내일도 망치부인이 같은 배경으로 방송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낮 2시에 여기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